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적인 물리화학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물리화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물리학적 개념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입자와 파동에 관한 고전역학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역학에서 특히 뉴턴 역학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성공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입자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술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태양 안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일일이 다루고 지구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일일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고전 역학에서는 태양을 하나의 점 입자로 또 지구를 하나의 점 입자로 본 다음에 그 점 입자가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둘 사이의 운동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간단한 모델을 통해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고전 역학이 입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라고 하는 정보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정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위치는 x, y, z의 벡터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z방향 속도의 벡터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속도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이죠. 그래서 미분의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dr, dt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양이 정말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속도로부터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양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동량이 있습니다. 운동량은 보통 소문자 P로 표시를 하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운동량은 벡터 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EK라고 쓸 거고요. 얘는 2분의 1 M 그 다음에 V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벡터의 절대값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V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을 나타낸다고 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루트 Vx제곱, Vy제곱, Vz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풀어서 써준다면 m Vx제곱, Vy제곱, Vz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스칼라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과 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양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입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것이고요. F는 ma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사실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를 시간에 대한 변화를 두 번 미분으로 우리가 구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F인데요. F는 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힘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턴의 제2법칙이 위대한 것은 이 힘이라는 것을 또 다른 것과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다르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E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위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델이라고도 하고 나블라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물매라고도 하는 기호인데요. 의미는 뭐냐면 델 뒤에 어떠한 스칼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미분의 벡터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이 스칼라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첫 번째 원소,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두 번째 원소, Z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세 번째 원소로 갖는 벡터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혹시 기호를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ddx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미분을 나타낼 때는 ddt, ddx 이렇게 쓰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꺾인 기호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운드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f라는 놈이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d로 그냥 쓰게 되면 그걸로 미분하는 함수, 예를 들어 dy, dx라고 썼다면 x가 x에 대한 함수이기만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함수가 x와 y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정확히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라운드 기호를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편미분이라고 부르지요. 뭐 그냥 미분과 유사하지만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F는 마이너스 델 E 포텐셜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힘이라는 놈은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미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양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힘과 연결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의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포텐셜 그러한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점에다가 우리가 물체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떤 언덕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x가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수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한편 우리가 아까 델 E 포텐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말하자면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값이라고 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값은 뭘 가리킵니까? 미분은 기울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요 포텐셜 모양을 보시면 기울기가 이 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다.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뭐 이거 말 그대로 플러스 1이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시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줬더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위치에 물체를 갖다 놨다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됐죠?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가 힘의 방향이고 그 얘기는 x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힘이라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의 음수값을 취한 것과 같다라는 것은 이런 상식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원래 식으로 원래 뉴턴의 제2법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F는 ma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값의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 좌변이 될 것이고 우변은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속도의 시간 미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위치에 2번 시간 미분을 해준 값과 같게 됩니다. 자, 이때 좌변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 입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정확히 어떤 값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계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해봐도요. 태양계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원칙상으로는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딱 어느 시점에 멈춰 있다. 딱 멈춰 있다. 그 시점에 얘들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때 각 점이 다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의 기울기를 구하고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좌변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 좌변은 주어진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입자의 위치가 2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거를 m이라고 하는 걸 곱하면 이 주어진 값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 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해낸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더 정확히는 이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에 몇 개 도함수까지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이계 도함수, 그러니까 2번 미분한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계 미분 방정식의 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r을 완벽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보가 필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 고전 역학에서는 초기 위치 r과 초기 속도 v 혹은 r의 한 번 미분한 값을 알면 우리가 요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어진 값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요 주어진 값을 요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품으로써 우리가 입자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치는 파도 같은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파동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것들을 기술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인 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파동의 특징을 일단 요 물결파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파동은 일단 2가지 변화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간적인 변화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자, 공간적 변화라는 건 뭐냐?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치고 있는 파도를 볼 때 딱 시간을 고정해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그냥 여기다가 찰칵 찍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찰칵 찍으면 한 시점에 파도가 어떤 모양인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경우에는 공간에 따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파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찍는 대신에 여기 한 지점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화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형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요 가로축이 무엇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동들의 경우에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과 그 다음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공간적인 간격은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호로 보통 람다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파도의 가장 높은 점, 그리고 한 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의 그 높은 점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대문자 t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역수를 우리가 파수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 기호는 그리스 알파벳 U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틸다라고 하는 물결표를 이제 머리에 이어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주기 역시 그 역수가 존재를 하고요.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하고 U라고 하는 기호, 틸다 없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U라고 하는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이라는 건 보통 뭐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지금 이 파동의 단위 거리를 나타내는 애가 파장이고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애가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을 주기로 나눠주게 되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람다 U,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파동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위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Y축에 있는 값을 변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변위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변위를 파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공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결파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일 거고요.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기타 같은 현악기를 퉁길 때 그 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변위는 꼭 뭔가 눈에 보이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물리량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이죠? 음파가 있습니다. 자, 음파도 이렇게 변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음파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공간상의 무언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공기의 밀도 혹은 압력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제가 제 목소리를 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데까지 어떤 공기를 타고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전파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밀하고 그러니까 밀하다는 말은 좀 더 빽빽하고 공기 분자들이 그 다음에 잠시 성긴 부분이 나오고 또 빽빽하고 성긴 부분 빽빽하고 성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음파가. 그리고 이거를
요 이제 그래프에 맞춰 본다면 여기가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가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가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가 여기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교류 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 220V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류 전기입니다. AC라고도 하죠. 자, 교류 전기에서도 무언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이 경우에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위로 꾸불텅거리는 것이 아니고 전류나 전압 같은 정기적인 성질들이 큰 값을 가졌다가 작은 값을 가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변위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양이든지 간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파동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명한 녀석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전 전자기학에서 어떤 예측이 있냐면 전기장이 변화하면 자기장이 유도되고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이 아주 오묘하게 변화를 해서 자기장을 계속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자기장이 또 변화하면서 또 오묘하게 변화를 해서 전기장이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또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자기장과 전기장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실제로 예측된 대로 그 존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된 존재가 사실 속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보니까 그 전자기파의 속력이 바로 빛의 속력과 같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이 전자기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자파입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파장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라디오를 들을 때 FM, AM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 이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 가슴에 문제가 있는지 X선 찍어보죠. 그 X선도 이런 전자기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전자기파의 특이한 점은 이 빛의 속력은 우리가 보통 C라고 쓰는데요. 얘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지금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확립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속력은 아까 뭐라고 했죠? 람다 곱하기 U라고 했습니다. 얘는 파장, 얘는 진동수였죠. 얘가 일정하니까 파장이 큰 애는 진동수가 낮을 것이고 반대로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가지는 어떤 영역이 있고 빛보다 파장이 길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파장이 큰 쪽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빛보다 파장이 크면은 적외선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전자레인지 돌릴 때 쓰는 애죠. 그 다음에 라디오파라는 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빛보다 파장이 짧은 애들로 이제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X선이 있고 감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유명한 파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파동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굴절 현상이 있고요. 굴절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간섭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회절 현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우리가 간섭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파장이 두 개가, 죄송합니다. 파동이 두 개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파동 1, 파동 2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자, 한 파동이 이렇게 생겼고, 파동 2도 똑같게 생긴 파동이 합쳐진다. 얘네들이 같은 위치에 중첩이 된다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파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큰 파동이 되겠죠. 진폭이 커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파동이 서로에게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강되는 방향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간섭을 하더라. 반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동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파동은 그거랑 정반대로 생겼습니다.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아주 작은 그런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상쇄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절이라는 현상은 사실 뭐 설명을 하자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 굴절, 간섭, 회절과 같은 것들이 파동의 특징이다.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입자의 경우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와 그 다음에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 입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F는 ma를 통해서 추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했고요. 파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변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고 했고요. 이 변위에 대해서 제가 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변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인데요. 이게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파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요 뉴턴의 제2법칙을 풀어서 입자의 움직임을 쭉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파동 방정식을 적절한 조건들 안에서 풀어주게 되면 파동의 변위가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자와 파동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루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라면 뭐냐면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의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의 움직임을 또 한 종류의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고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양자역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